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알림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속보를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어제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육하원칙에 따라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en, 언제. 현재 시간으로, 즉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 18분,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18분,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 10시 18분이었습니다. Where? 어디서? 네, 미시간주 이스트 랜싱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 내 벌키 홀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생회관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총기 난사가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who? 누가? 네, 올해 43살의 앤토니 맥레라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범인. 네 번째, what? 무엇을? 네, 총기를 갖고 했습니다. 자,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가지 했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남은 두 가지는 어떻게, how, 그리고 이제 왜, why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의 공통점이요, 바로 이 두 가지, 어떻게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 뭐 굳이 답을 찾자면 그냥 마구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게 사실이긴 한데요. 과연 닥치는 대로, 뭐 보이는 대로, 마구 이런 게 답이 될까요? 자괴감이 듭니다. 더 자괴감이 드는 것은 마지막 질문, why,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총기 난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이 답도 없는 참담한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뉴스의 바다를 지금부터 항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항해 시작합니다. 네, 미시간주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피해자들은 모두 그 대학 재학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모두 이 대학 재학생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5명의 부상자는요, 근데 모두 중태입니다. 경찰은 발표하면서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운 중상자, 중태에 빠져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밤, 경찰과 어젯밤이죠. 이제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올해 43살의 앤서니 맥레라는 흑인 남성으로 이 대학의 학생은 당연히 아니고요. 직원도 역시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 전화의 도움으로 그래도 그나마 사건 직후에 용의자를 추적해서 그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질문, 왜?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경찰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래서 범행 동기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면서 이 미스테리라는 표현까지 써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저녁 시간대에 대학 캠퍼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어제 이 총격 사건은 새해 들어서도 총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벌어져서 충격을 더 주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는 이것은, 즉 이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만의 특별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툭 하면 벌어지는 이 총기 난사 사건, 미국만의 특별한 문제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나라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도 총기 소유 허용 국가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 없는 무차별 난사 사건 이렇게 툭 하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총기 규제, 사실상 수정헌법 2조 때문에 이 되지도 않을 총기 규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총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총을 갖기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단편적인 대책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을 해서 미국 사회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누가 좀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튀르키예로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튀르키예 강진 피해 현장에서 발에 붕대를 감은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구조견이 현지에서 큰 화제를 낳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국영방송 하베르라는 방송사가 있는데요. 이 하베르 방송사는 한국 구조견 3마리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작업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의 부상 투혼을 크게 조명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해외 긴급 구조대는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래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요. 시신 18구를 수습했습니다. 이 한국의 구조 활동에는 특히 인명 구조견 4마리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름이 다들 예쁩니다. 그 4마리의 이름은요. 토베기, 티나, 토리, 그리고 해태 등이 4마리입니다. 견종을 보면요. 이 토베기와 티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종, 그리고 토리와 해태는 벨지움 마리노이즈종입니다. 이들은 모두 2년간의 양성 과정을 잘 마친 후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구조견들은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곳이나 또는 잔해 속에 아주 컴컴하고 어둡고 위험한 그런 공간에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탓에 발바닥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 4마리 가운데 토베기, 토리, 그리고 해태 등 3마리가 유리, 그리고 부러진 철근 등등에 부딪히고 찔리고 하면서 발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3마리 모두 또 치료를 받은 뒤에 즉각 다시 현장에 투입됐고, 현재 발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튀르키예 현지 방송 이 하베르라는 방송사가 그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구조견이 응급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과 또 부상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이 피해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총 16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4명의 우리 구조견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많은 활약한 후에 잘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 두 나라를 같이 강타한 이 지진 발생 9일째가 됐는데도 이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간간히 그나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몰된 사람들을 구해내리라는 희망은 그러나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구호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매몰자들을 구조해내는 구조 작업이 아니라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호, 먹을 것을 주고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하는 그 구호 쪽으로 초점이 좀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건물 속에 매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간다라는 현장의 판단이겠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서서히 종료하면서 이제는 아예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안에 생존해 있을지 이미 사망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냥 철거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시신도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 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잔해 속에 갇혀서 무려 204시간을 버틴 남녀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 아파트 건물 잔해에서는 여성 1명이 200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생환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매몰자의 생존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잔해에 갇힌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5일이 지나면 매우 낮아지고 그 예외는 물론 있지만 9일 이후에는, 지금 사실 9일이 넘었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9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9일 이후에는 0%에 가깝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10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는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 중에 하나인 안타키아에서는
건물 철거 작업이, 앞서 말씀드렸죠? 철거 작업이 또 이미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도 문제입니다만은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리아가 더욱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하얀 헬멧이라는 이 민간 구조대도 생존자 구조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은 튀르키예에서만 지금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대피시설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습니다. 물, 식량, 의약품마저 부족해서 2차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진으로부터는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사망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보다는 생존자에 대한 구호의 시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도 오죽하면 이런 판단을 내렸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번 강진이요 21세기 들어서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 곳곳에서 희생자를 묻을 묘지 공간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의 진앙인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주의 한 공동묘지는 최근 묘지 공간을 더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급히 확장하는 거죠. 이미 수많은 지진 사망자를 묻었지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37,000명 이상 약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지안테프에 만들어진 일부 무덤은 고인의 이름을 새긴 비석조차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유족들은요, 이 고인의 옷에서 조금 잘라낸 천 조각 등을 무덤 앞에 놓아놓으면서 돌로 이렇게 진하게 놓아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또는 못으로, 천 조각을 못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고인의 옷에서 좀 잘라낸 천 조각을 보고 묘를 식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 판자와 작은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를 놓고 묘지를 구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 이 같은 상황은 더더욱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사망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와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해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미국의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이 24%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추정이 틀리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오버타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받는 LA 경찰관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돈 많이 버네요. 네, 지난해 LA 경찰국에서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경관이 2,92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LAPD 전체 직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이 때문에 결국 사회적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LAPD 경찰관이 총 한 11,000명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5%가 연봉 15만 불 이상 받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받는 LA 경관은 5년 전인 2017년에는 단 925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400여 명, 2019년 2,000여 명, 2020년 3,000여 명, 2021년 2,100여 명, 2022년 다시 2,924명으로 급하게 증가했습니다. LAPD 내 고액 연봉저가 늘어난 첫 번째 이유로는요,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은퇴한 경관은 늘었지만 신규 채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PD는 매년 평균 경관 500명이 은퇴를 하면서 현직에 남은 경관들의 오버타임이 늘면서 이 일부가 고액 연봉자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 주민들은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정작 경찰관들은 오버타임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힘든 만큼 오버타임 많이 받아가는 건 또 오면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힘들다고 볼멘소리 하니까 오버타임 다 그러니까 빼줄게, 그러면 월급만 받아가, 딱
월급만 받아가게 해줄게 하면 아마 알겠어요. 오버타임 할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경찰관들에게 이 오버타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힘들면 사실 경찰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워낙 고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에 또 1.5배를 추가로 줄 필요도 없고요. 잘 쉬고 나온 경찰관들이 일을 더 잘하면 주민들의 안전도 그만큼 더 확보되는 거니까 경관은 힘 안 들어서 좋고 시정부는 1.5배 줄 필요 없어서 좋고 주민들은 안전해서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오버타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경관 되시는 분이나 또는 경관의 가족이나 친인척 되시는 분들은 이 이유를 대실 겁니다. 신규 채용이 안 돼서 사람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왜 신규 채용이 안 될까요? 그 원인을 따져서 신규로 경찰관이 좀 지원하게 베네피트 좀 주고 월급도 좀 충분히 주고 있는 사람 1.5배 더 추가로 주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빌빌거리는 사람 밖에 순찰시키지 말고 신규 채용을 해서 제대로 월급을 잘 주고 쌩쌩한 사람들 순찰 돌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으로 마리화나 카페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마리화나 담배를 사면서 샌드위치와 커피도 같이 주문하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음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완전 멋있는 카페죠? 마리화나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마리화나 카페 법안 AB 374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리화나 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생겼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산업이 어려움을 돕는지는 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이렇게 다 도와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리화나 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리화나 판매점도 카페처럼 음식이나 또 무알콜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을 주최하고 행사 티켓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리화나 판매점은 이 로컬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고 카페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 할리우드와 이 팜 스프링스 등은 이미 관련 규정을 통과시켜서 라운지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 가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라고 있는데요. 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선상에 있는 아티스트 트리 디스펜서리 앤 위드 딜리버리라는 이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 판매점 2층에 라운지가 꾸며져 있고요. 고객들은 이 아티스트 트리와 거래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그 아티스트 트리라는 그 위드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식사를 먹게 되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마리화나 피우고 커피까지 같이 마시는 그런 카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규정이 허용돼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현실. 이 웨스트 헐리우드에도 있고 팜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더 확산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죠.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차만을 전문적으로 절도하는 소위 기아차를 훔쳐라가 유행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현대와 기아차의 일부 모델이 도난 방지 장치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결국 이 현대와 기아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차는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실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차량은 시동 스위치에 열쇠가 꽂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게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도난 알람이 울리게 되면 알람의 길이가 현행 30초에서 1분으로 길게 늘어납니다. 이 현대차는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됐다라는 내용의 이 어떤 경고 스티커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게 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업그레이드 대상은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에서 판매된 엘란트라 모델과 또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판매된 소나타 모델, 그리고 2020년과 2021년형 베뉴 모델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등록 자격을 많이 완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메디칼입니다. 메디켈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메디칼.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거고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거는 이제 메디케어죠. 그런데 나이가 되면 주는 거고, 요건 메디켈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동안 등록 자격을 상당히 완화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디켈이 오는 4월부터 정상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이 메디켈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사나 카운티 사회보장사무소의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죠. 이 메디켈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갱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수, 취업 여부 등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 인터뷰, 직접 인터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메디켈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이전에는 갱신 신청자 약 40%만 재심사를 해왔는데 이게 아마 7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심사율도 25%로 이제 작년, 재작년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4월부터는 메디켈 갱신이 허가되지 않는 주민들도 실제로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단 의료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혜택의 갑작스런 중단을 막기 위해서 최대 14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다시 인터뷰를 하고 재심사를 해보니까 메디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라고 그런 거절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14개월까지는 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요, 오는 3월 말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응급의료 혜택이 중단되면서 이 메디켈 가입자 신청 자격 조건도 다시 원래대로, 이게 뭐 강화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동안 이 팬데믹 동안 많이 완화됐었는데 완화됐던 걸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많이 썼던 말대로 back to normal,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메디켈 신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또는 연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8,295달러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3월부터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 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응급 의료 혜택을 많이 제공해 왔죠. 이 기간에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켈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나 또는 자산 기준 등등을 대폭 완화해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도 좀 받아주고 그랬던 거죠. 한편 이 전문가들은 이 메디켈 갱신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인들이 주의를 해서 바로바로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당장 이 메디켈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메디켈의 이 갱신 시기는 가입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당국에서 보내주는 그런 서류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보내라는 서류는 잘 작성해서 보낼 것을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어제 보도해드린 이 아르헨티나에서의 한인 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한국인 남성이 동포 여성을 살해한 아르헨티나의 농장. 그런데요, 이 농장에서는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의 경찰도 가보고 현지의 취재 기자들도 가보고 했더니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의 동포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이 아르헨티나 경찰은 이 범죄 현장에 가보니까 한인 36명이 한꺼번에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농장은 이제 견과류를 생산하는 회사 소유였었던데요. 이 농장은 굉장히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농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사는 이 거주시설로 보이는 단층 건물이 몇 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있었다고가 아니라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 같은 어떤 기본적인 가구는 사실 몇 개 없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대신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공동부엌과 명상실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명상실. 일하는 농장에서 명상실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또 더 이상한 건 사람들의 이동을 속속들이 살필 수 있는 CCTV가 그런 열악한 상황인 농장과 그 거주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여기저기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한국인들은 지역사회와 거의 접촉하지 않고 단절된 채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서 살고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거주자들이 일종의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무슨 영적인 활동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이비 종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거주,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농장을 꾸려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죠. 거기서 하루 종일 교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뭐 과실물일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밖에다 갖다 팔면 교주가 배채우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게 현재 경찰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 경찰은 살피고 있다라고 이제 현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음독을 한 후에 자신의 살인 범행을 자백한 이 한국인 남성의 신원은요, 34살의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으로 추정되는 역시 한국 국적의 이 피해 여성은, 살해된 피해 여성은 49살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독을 했으니까 이제 911에 실려가는 그 와중에, 앰뷸런스에서 실려가는 와중에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구조대원에게 그랬대요. 내가 같은 국적의 여성은, 부인인 같은 국적의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국적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인, 부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살해했다라고 다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34살, 그 살해된 여자는 49살이 그렇게 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부였는지 아닌지부터 현지 경찰은 좀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해된, 희생된 여자분이 15살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부부가 안 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긴 하는 거죠. 뭐 정상적인 부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이 만약에 어떤 사이비 종교 시설이었다면 거기서 강제로 맺어준 뭐 그런 부부?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인 척하는 뭐 그런 관계, 뭐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경찰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자분은 돌아가셨고요. 이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남자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음독 후에 지금 뭐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다른 36명 중에 이제 2명을 빼면 34명, 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주재하고 있는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은 현장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한국 사람 30여 명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전 상태만 확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새로 들어오는 대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사에 대한 상원의 100번째 인준을 기념하면서 사법부의 다양성이 대폭 확대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여성인 신디 정 제3연방고법판사의 그 인준을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성명을 내고, 내가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후보가 국가 최고의 자산 중의 하나인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것,
우리의 공동 협력이 단 2년 만에 그토록 많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 이것이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양성은 뭐 인종, 그리고 이제 남녀 성별 뭐 이런 걸 포괄적으로 뜻하는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한인 신디정을 직접 언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어제 상원은 신디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했다 라면서 과거 펜실베니아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신디정은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판사로 일할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계 판사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 한인 신디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물가 인상 추세가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그 모든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다시 불씨를 지핀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 올해 안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또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이 미국의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갈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동결 또는 금리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최소 한 차례는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평균 6.19%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7%대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의 물건을 한국에서 직접 주문해서 구매하는 것, 소위 해외 직구라고 하죠. 이 한국에서의 해외 직구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해외 직구 액수는 무려 47억 2,457만 달러였습니다. 47억 원. 한국인 47억 원이 아니죠. 47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미국 등 해외에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직접 구매한 액수가 작년 한 해 동안 47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6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해외 직구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27억 5천만 달러, 2019년 31억 4천만 달러, 2020년 37억 5천만 달러, 2021년 46억 5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자 수를 볼까요? 지난해 1,557만 3천 명으로 1,5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519만 명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3배.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로 볼까요? 해외 직구.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는 9,612만 건으로 거의 1억 건에 육박했습니다. 와, 한국 국민이 몇 명인데 1억 건 해외 직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품목별로 좀 볼까요? 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요, 역시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의류, 옷 8억 2,200만 달러, 그리고 가전제품 4억 6,700만 달러, 신발류 4억 2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계신 분들이 건강식품은 많이 사가시는 걸로 알았는데 해외 직구로 신발까지 직구로 사가서 신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자동차 구입하지 말고 구독하세요 라는 슬로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월 단위로 멤버십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이라고 하죠. subscription. 유튜브도 이제 구독하는데 사실 저희는 무슨 돈을 받는 구독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면 신문 구독 돈 내죠. 이런 것들. 그런 구독 서비스가 이제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도 대체로
크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요, 전기차 중심의 차량 구독 서비스를 전격 실시하면서 자동차 구독 서비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차량 구독 서비스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자동차 시장은 구매 방식이 아닌 구독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자리를 잡게 될 전망입니다. CNN도 이제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요. CNN이 현대자동차의 차량 구독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구독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새로 선보인 이 구독 서비스인 이볼브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이볼브 플러스는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싶지만 가격이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좀 높고, 또 어떤 살 때 좀 장기적인 약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그런 고객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볼브 플러스는요,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월 $899에, 그리고 전기차 코나를 월 $699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니, 신문 구독은 내가 아는데 자동차 구독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계속 들어도 모르겠구만 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펄체싱,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리스,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내죠. 월 페이먼을 하죠. 리스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리스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월 구독, 리스가 아니라 구독을 할 경우에는요, 이 월 구독료에는 기본 주행거리 뭐 1000마일이면 1000마일, 1500마일이면 1500마일 기본 주행거리가 있고요. 거기에 차량 보험료와 유지 보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 $899만 내면 자동차 월 페이먼트에 플러스 보험 페이먼트에 플러스 고장이 난다면 고장 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와 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리스 프로그램에 비해서 편리하고, 무엇보다 운전자가 언제든지 구독을 중단하고 싶으면 나 이번 달 말로 구독 끝 하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리스는 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독 중단하고 그냥 차량 반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구독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볼브 플러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차량과 이 결제 조건을 선택하고 딜러십에서 차량을 그냥 인수하면 됩니다. 이 앱만 스마트폰에 받으면 됩니다. 현재 콜로라도주의 볼더, 그리고 오레곤주의 힐스보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플로렌스, 또 메릴랜드주의 클락스빌, 또 뉴저지주의 말튼, 또 매사추세츠주의 홀리옥 등 6개 도시의 8개 딜러십에서만 현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이 서비스 지역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 구입과 리스와 구독의 차이 확실하게 아셨죠? 네, 앞으로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구독 경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자동차 같은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이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 구독 경제는 앞으로 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잖아요. 네, 모든 건 결국 이제 앞으로 구독으로 다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 채널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은, 구독은 물론 당연히 해 놓으시지만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요, 갑자기 큰일 터졌을 때 바로바로 속보로 소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구독 서비스가 대세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자, 이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소주와 번개탄을 배달해 달라고 한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달 19일 112에, 한국은 이제 신고전화 112잖아요. 물론 119도 있지만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퀵 배달을 하는 강순호라는 분입니다. 이 강순호 씨는 이날 오전 번개탄과 소주를 주문한 한 손님 A씨의 좋지 않았던 안색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결국 고민 끝에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는 즉시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센터는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구조대는 곧이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서 응급처치 후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신속한 조치 덕에 현재 치료를 마친 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서 제주 소방서의 소방서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하는 마음에 의한 그 신고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말에 다 들어있네요. 네. 타인을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관심과 걱정만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나서주는 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줄 때 그제서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일조라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바쁘시면 구독 안 누르셔도 되고요. 공감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